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역 예외 처리 핸들러를 추가하여 유효성 검사를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두 가지 예외가 발생했었습니다. 도메인 객체에서 발생하던 예외와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던 예외가 서로 다른 이름의 예외인데요. 우리는 이 둘을 핸들링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외를 핸들링한다는 것은 예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외 처리 수단은 트라이 캐치를 사용한 예외 처리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도 예외를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건 컨트롤러까지 넘어온 예외에 대해 핸들링하여 클라이언트가 에러 상황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500에러를 받아보지 않고 요청이 왜 잘못 보내졌고 어떻게 수정해서 보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예외는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컨트롤러까지 던져진 후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요청을 다시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러까지 넘어온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는 애너테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전역 예외 처리 핸들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현 계층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줄 건데요. 클래스 이름은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추가해준 코드를 잠깐 보면 여기 이 클래스 이름 위에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는 애노테이션이 있죠. 이게 전역 예외 처리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는 애노테이션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메서드들이 하나씩 있는데 지금은 하나만 있지만 곧 이제 여러 개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 exception handler라는 애노테이션이 있고 그 옆에는 예외의 타입이 있습니다.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이라는 이 예외에 대한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파라미터로 이렇게 이 예외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서는 이 예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해줄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폰스 엔티티를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하는데 여기서 에러 메시지를 바디에다가 넣어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배드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상태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컨센트레이트 바이올레이션 익셉션은 우리가 도메인 객체에서 던져지던 500에러를 만들던 그 예외를 우리가 핸들링을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시작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도메인 객체에서 즉 이 프라이스나 어마운트의 값이 범위를 넘어서도록 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이 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애플리케이션은 시작시켰고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의 범위를 넘어서게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요청을 보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라면은 500에러에 여기에는 어떤 제이슨 객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처럼 바뀌었죠. 400에러로 오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외 처리 핸들러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줬기 때문이고요. 일단 상태 코드는 둘 다 그러면 400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직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에러 메시지라는 응답 바디만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내가 뭘 요청을 잘못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컨센트레이트 바이올레이션 익셉션이라는 이 예외가 가지고 있는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내서 예외에 대한 이 응답 바디를 만드는 걸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코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부분이야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응답 바디를 줄지 그리고 어떤 응답 상태 코드를 줄지를 정하기에 따라서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이 컨센트레이트 바이올레이션 익셉션이라는 이 예외가 어떤 예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예외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를 만약에 작성할 거라면 저라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 익셉션 핸들러에 대한 코드를 이 grep.app이라는 페이지에다 검색을 해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일부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이 예외에 대한 핸들링하는 코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예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고 있는지 코드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코드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이 예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바디로 줄 수 있을까? 그걸 찾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간단한 작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예외는 또 예제 코드 같은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외에 대한 핸들링 코드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꼭 예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코드인데 만약에 공식 문서에 예제에 대한 사용 설명이 미흡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grep.app이라는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서비스는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들을 대상으로 예제 코드들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다시 예제 코드로 돌아가서 지금 이 에러 메시지라는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우리가 이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가능하면 일관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에다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의 응답이랑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시고, 코드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 에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에러가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프라이스랑 어마운트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게 했고요. 다시 이 익셉션 핸들러로 돌아와서 보시면 빨간 줄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재시작을 하고 요청을 다시 보내보면 이번에는 응답 바디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프라이스를 이렇게 잘못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에러스라는 요 배열이 있고, 여기서 이 프라이스가 10만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10만이 아니라 100만이죠. 100만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마운트 역시 되게 이상한 값을 준다라고 하면은 둘 다 이렇게 에러스의 문자열 배열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컨트롤러 쪽에서 던져지고 있는 예외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러 쪽에서 던져지고 있던 예외는 이전 시간에 나왔던 그 예외의 로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method argument not valid exception이라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에 대한 핸들링 코드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 예외에 대한 핸들링 코드는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포트를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임포트를 하고 나면은 이 위에 거랑 코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예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정인데, 보시면 조금 상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외별로 그 예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빼낸다는 게 조금씩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에러 메시지에 우리가 정해준 에러 메시지 클래스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 예외 역시 적절히 핸들링 되어서 응답 바디로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컨트롤러 쪽에서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 쪽에서의 유효성 검사는 이걸 아예 날려버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랑 어마운트를 날려버리면 지금 여기서처럼 프라이스는 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도 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유효성 검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외를 핸들링하는 코드를 간단히 작성해 봤는데요. 예외를 잘 핸들링하려면 예외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외 처리 전략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예외를 처리해 주고 있는 것도 예외 처리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 전략의 기본이 되는 지식이 바로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크드 익셉션은 트라이 캐치문이 강제되는 예외를 의미합니다. 트라이 캐치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스로우즈로 메서드 바깥으로 넘겨버려야 하죠. 반대로 언체크드 익셉션은 예외 처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예외들이 체크드 익셉션이 되고 어떤 예외들이 언체크드 익셉션이 됐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익셉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익셉션이라는 예외 클래스를 상속받는 예외들은 모두 체크드 익셉션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익셉션 밑에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기는 하지만 런타임 익셉션이 있죠. 이 런타임 익셉션부터 이 예외를 상속받아서 내려오는 예외들은 예외 처리가 강제되지 않는 언체크드 익셉션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런타임 익셉션부터가 언체크드 익셉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예외 역시 이 두 가지 예외 중에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 중 어떤 걸로 만드는 게 적절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크드 익셉션이랑 언체크드 익셉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언체크드 익셉션을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예외를 던졌을 때 그 예외가 정상적으로 로직 내에서 처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통은 클라이언트에게까지 전달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요청을 해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무의미하게 스로우즈를 하거나 트라이 캐치를 하는 코드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를 그냥 아예 안 하고 언체크드 익셉션을 사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핸들링하도록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좀 더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체크드 익셉션을 사용할 거기는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예외를 정의할 건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리스트로 된 레포지토리를 구현했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아이디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No Such Element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레포지토리를 바꾸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테스트 환경에서는 리스트로 된 레포지토리를 쓰고 실제 서비스를 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레포지토리를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예외가 던져질 겁니다. 예외를 핸들링하는 코드 역시 두 개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코드의 중복도 발생하고 레포지토리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겠죠. 리스트나 데이터베이스 중에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레포지토리에서 원래 던져지는 예외를 커스텀 예외로 바꿔서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던져질 커스텀 예외를 정의하고 해당 예외를 던지도록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외를 정의해 줄 건데요. 예외의 이름은 엔티티를 찾지 못했을 때, 즉 프로덕트를 찾지 못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엔티티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저장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이 도메인에다가 나파운드 익셉션 이라고 예외를 추가해주고요. 이 예외에 대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런타임 익셉션을 익스텐즈, 즉 상속을 받으면 이 예외는 언체크드 익셉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 원래 find by id를 했을 때 하나도 없는 경우, ORLS 스로우가 그냥 비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추가해서 이 상황에서 어떤 예외가 던져질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entity not found exception, 즉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이 예외가 던져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면 no such exception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 entity not found exception이 던져질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레포지토리를 추가하더라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엔티티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entity not found exception이 던져지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동일하게 entity not found exception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entity not found exception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핸들링하는 예외 핸들러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그냥 500에러로 찍힐 뿐입니다. 그래서 이 entity not found exception을 핸들링하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임포트 해주고요. 어레이 리스트도 임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그냥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멈춰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서 실제로 없는 프로덕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아직 프로덕트를 우리가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의 아이디를 가지는 프로덕트를 조회를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보시면 좀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04 나파운드로 우리가 지정을 해줬는데 404 나파운드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예외 핸들링 해주는 부분에 응답의 상태 코드로 http status.nafound, 즉 404를 반환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아이디를 가지는 자원을 못 찾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04 예외 에러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예외를 핸들링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상황에서 적절한 HTTP 상태 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이 상태 코드를 활용해서 왜 요청이 실패했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꼭 응답 바디에만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아니더라도요. 상태 코드에 대한 이해 없이 잘못 구현된 API들은 보통 에러를 포함한 모든 응답을 205K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러 내용에 대해선 응답 바디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서는 에러에 대한 핸들링 코드를 작성하기 번거로워집니다. 물론 상태 코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상태 코드들은 어떤 것이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활용하는 상태 코드들은 하나의 코드 컨벤션으로 자리 잡아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상태 코드, 에러 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앞서 이야기한 클라이언트 코드 측에서 에러에 대한 핸들링 코드를 작성하는 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AJAX 요청이 성공한 상황이 아니라 에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행될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단은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HTTP 클라이언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태 코드를 잘 구분해주지 않고 모두 205K를 주는 식으로 했다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if문으로 바디 안에 있는 제이슨의 값을 바라봐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상태 코드를 적절히 주고 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응답 바디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이라면 당연히 응답 바디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겠지만, 요청이 실패했다면 어떨까요? 요청이 실패했을 때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요청이 실패한 이유와 클라이언트가 요청 실패를 보완해서 성공적인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겠죠. 만약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화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려면 화면을 잠깐 멈춰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는 실무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응답 바디에 적절한 데이터를 남기고 거기에 더해 서버에도 적절한 로그를 남기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전역 예외 처리 핸들러를 추가해서 유효성 검사를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유효성 검사 추가하기에 대한 기술 면접 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